오늘은 제 개인 사무실에 왔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이템 선정입니다.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이템을 어떤 걸 선정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신사업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템이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이템 선정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으로 선정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도취를 해가지고 와, 이 아이템은 대박이다, 이거는 무조건 되겠다라는 착각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신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아이템 선정하는 거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는 데이터 값들이 있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아이템을 바라보는 기준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시장성, 두 번째는 경쟁 정도, 세 번째는 역량입니다. 일단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크면 클수록 좋고, 두 번째는 아무리 시장성이 좋아도 경쟁자가 너무 많으면은 그 사업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량입니다. 시장성도 좋아, 그리고 경쟁자가 또 별로 없어.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면 이 아이템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 3박자가 다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성이 좋아, 그리고 난 이 아이템을 당장 할 수 있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아이템들은 거의 대부분 경쟁 정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거. 의류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다가 올리면 당장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고 부담도 없고 사무실도 필요 없지, 어떤 허가도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의류는. 근데 경쟁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로 경쟁자는 별로 없어,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아이템은 보통 시장성이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농구공 또는 호치키스인데 이게 IoT도 되고 핸드폰이랑 연동돼서 내가 몇 번 찍는지 알려줘. 이런 아이템들을 대학생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런 아이템들은 보통 시장성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산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아이템들의 자아도취를 많이 합니다. 와, 이거는 내가 하면은 다 살 것 같아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성도 좋아, 경쟁자도 없어, 대박인 아이템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내가 못합니다. 자동차 시장성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경쟁자도 우리나라의 현대기아밖에 없고, 전 세계 다 합쳐봐야 뭐 2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핸드폰도 마찬가지, 카메라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하는 아이템은 보통은 다 잘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시장성 얘기를 좀 해보면, 우선 온라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온라인에서는 되게 시장성을 찾는 게 깔끔합니다. 먼저 거시적으로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쿠팡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 탭을 눌러봅니다. 쿠팡에서는 한 1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눠놨거든요. 그 카테고리의 위에서부터의 순서가 우리나라 시장의 크기입니다. 아마 의류가 가장 위에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식품, 뷰티, 아마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안 봤는데 가전제품이 올라올 때도 있고 좀 내려갈 때도 있고, 이건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방법이고, 검색량 추이로 보는 방법인데, 의류 중에서도 나는 깔깔이를 판매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깔깔이를 검색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해서 키워드 도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깔깔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월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PC 검색량, 클릭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월별로 검색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겨울에 입는 옷이니까 겨울에 검색량이 늘어날 거고, 여름에는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는데,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 안에서 깔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월별 검색량의 절대적 수치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에 깔깔이라고 사람들이 뭐 10,000명이 검색한다 라는 절대적 수치는 나오지 않고 상대적 수치가 나옵니다. 데이터 랩은 추이를 보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깔깔이를 예로 들어서 계절성 추이를 본 거고, 에어팟 케이스 같은 거를 데이터 랩에다가 검색해 보면 에어팟이 새로 출시될 때마다 검색량이 확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고, 에어팟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검색량이 전혀 없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네이버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는 아직도 네이버의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건데 구글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거는 현실에 사실 맞지 않는 얘기. 근데 수출 기반으로 간다면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곳에서의 데이터 추이를 보는 게 맞거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이버 쇼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상단에 베스트 100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바로 아래 카테고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래 제품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제품들이 현재 가장 핫한, 이 카테고리 안에서 현재 가장 핫한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제품이라는 소리거든요. 그걸 보고 아, 이런 제품이 시장성이 되게 좋구나. 근데 여기서 경쟁 정도가 가장 낮은 게 뭘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식으로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시장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충 이렇고, 오프라인에서 시장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주변인들의 거주자에 의존하는 시장인지, 멀리 있는 사람들, 외부인의 유입으로 의존하는 시장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은 주변 상권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권도 있어요. 제주도라든지 이런 곳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아도 외부인의 유입으로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시장 파악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케팅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을지로라든지 가로수길 이런데, 서울에서 핫하다고 하는 곳들은 주변에 누가 살고 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되게 의미 없는, 관광지 위주의 상권은 어떤 사람이 유입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런 상권이 아닌 곳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령대가 아주 낮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처에 있는 상권인지, 또는 대학교 상권인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정확하게 몇 개고 그 세대가 몇 세대가 사는지, 그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데는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상단에 부동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그 상권 분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관심 있는 상권, 여기에 같은 업종이 몇 점포가 있는지, 그 점포의 매출이 줄었는지 올랐는지,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음식점의 점포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초기 자본을 얼마로 설정하고 고정비를 내가 얼마로 설정을 하면은 손익분기가 언제 날 거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료니까 꼭 한번 들어가셔서, 재미로라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사실 그 점포 앞에서 최소한 며칠 정도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곧 시장의 크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오프라인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거는 경쟁 정도입니다.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내 업종과 같은 업종이 근처에 몇 개 있는지, 혹시라도 하나 있더라도 그게 너무 강력하면은 이건 경쟁 정도가 센 거예요. 보통 개수로만 파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권에는 내가 카페를 할 건데 주변에 카페가 3개야. 그리고 B라는 상권에는 카페가 하나밖에 없네. 시장은 똑같고. 그러면은 B라는 상권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B에 있는 하나의 카페가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루보틀이 들어와 있어요. 강력한 경쟁자, 혼자서 시장을 다 잡아먹는 사람 경쟁자가 있다면 그 시장도 잘 고려해 봐야 돼요. 온라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항을 팔 거야. 그러면 어항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쇼핑 탭이 있거든요. 우선 숫자가 바로 나와요. 이 어항으로 판매하는 사람의 숫자가 딱 찍힙니다. 만 명이면 몇 명. 그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이 모든 시장을 다 잡아먹을 정도의 브랜드력이 있거나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있으면 그 시장도 경쟁 정도가 되게 높은 걸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빠질 뻔했는데, 현재 경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경쟁자가 많아질 만한 아이템도 경쟁 정도가 높은 아이템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밥집을 할 건데 한 골목에 국밥집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생들이 많고 건너편에는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주변에 저렴한 먹거리가 현재 없어. 진짜 대박인 사업이잖아요. 게다가 나는 영양도 좋아. 난 국밥을 진짜 잘 만들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삼박자가 맞는 거죠. 그래서 국밥집을 차렸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국밥집이 주변에 5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좋지만 가까운 미래에 내가 잘 됐을 때 경쟁 정도가 너무 높아질 만한 아이템은 아닐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특허, 권리보호를 하는 거고, 상표권,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바로 가격 경쟁으로 경쟁자와 싸울 수 있는 정도의 마진을 챙겨둔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량인데,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객관적으로 진짜 나만 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역량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규제와 허가, 이런 것들이에요. 역량 부분에서는 허가를 반드시 챙겨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화장품을 제조하고 그거를 도매로 판매하는 것까지는 규제가 꽤 있어요. 이공계 출신이어야 되고 또는 약사,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자격 조건도 있고 시험 성적도 받아야 되고, 대신 화장품도 제조랑 도매가 아닌 소매부터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팔 수 있어요. 규제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아동 쪽, 장난감도 그렇고 아동 의류도 그렇고 이제 인증받아야 되는 거나 허가 받아야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규제나 허가나 이런 장벽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야지 그 시장에서 더 먹을 수 있는 파이의 크기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아무런 규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면은 그 시장은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진짜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하기 어려운 거, 물류도 좀 어려운 거, 허가받을 게 많은 거,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원래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여기 와서 촬영한다고 마스크를 안 썼더니 알러지가 막 엄청 올라오네요. 오늘 이렇게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의 3가지, 시장, 그리고 경쟁, 그리고 역량, 이 3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신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넘버 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